오늘 사회를 맡은 경북교육복지사협회 부회장 서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전환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발전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이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해드리고 싶지만 호명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 학부모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유관기관 센터장,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님, 상담기관 관계자님, 대구시 교육복지사, 경남지역 교육복지사, 그리고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북교육복지사협회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발전 방향과 과제의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조성심 회장님과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최웅 부회장님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제 후에는 우리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님, 평산초등학교 조중기 교장선생님, 경상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배영태 센터장님, 포항원동초등학교 김수민 교육복지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회복지사 협회에 살면서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조성심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어도 괜찮겠죠? 네. 기차역에서 내려서 대구역에 내렸는데, 아유, 대구역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공사를 계속하나. 몇 년 만에 왔는데도 또 똑같이 여전히 공사 중인데 아마도 좀 더 튼튼한 그런 역사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들 교육이 튼튼하고 건강한 그런 백년대계가 되려면 정말 많은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할 텐데 유독 교육계만은 좀 너무 날림 공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제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누겠지만요. 포인트가 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두갈씩이라 그러죠. 서두에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게 될 텐데요. 사회에 어떤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런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학생들의 문제들이 어디로 파급이 되나요? 어디로 파급이 되죠, 그냥 선생님? 전체적인 사회 문제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인데요. 저희 남편이 현재 육군 대령으로 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말 부부로 한 번씩 이렇게 가면 저를 보면 늘 하는 말이 제발 학교에서 애들 좀 잘 가르쳐서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잘 못 가르쳐서 보내시나요? 아니시죠? 군대에서 문제 사병이 되는 친구들, 문제병사, 요즘 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 용사가 되는 그런 친구들, 그리고 비행 청소년으로 교육의 어떤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져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돼서 범법자가 되는 친구들,
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 모든 친구들, 그 시발점은 학교에서 잘 보듬어서 보낼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그 초청을 받아서 발제를 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크게 이제 5가지 정도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전반부에 2가지 정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거고요. 뒷부분은 우리 부회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개천에서 용이 나나요? 네. 용만 쓰죠? 네. 지렁이도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 다 잘 아시지만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뭐 어느 누구나 다 합의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명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부산 여중생 그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은 정말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그 불안과 그리고 그 우려를 던져주었어요. 근데 그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어떠셔요? 한 10년도 더 된, 아니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공통된 특징들이 있죠. 대부분 아이들이 우울하거나 또는 뭐 ADHD 요즘 초등학생들 많이 겪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양육자가 없는 그런 결손가정, 빈부청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다 잘 아시지만 사회 양극화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고요. 또 어려운 가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많은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학생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 그리고 학교의 문제, 그리고 사회의 문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내 사회복지라는 제도가 언제부터 등장을 했는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997년도, 지금부터 30년 전부터, 30년인가요? 그래서 그 학교 사이에 20년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학교 내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대두가 됐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까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복지 사업이 확대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20년 동안 계속 주구장창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정말 개탄을 하면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교육부에서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을 했고요. 또 같은 해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학교사회복지사들을 학교 내 배치를 해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학교 내 사회복지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그 교육계의 어떤 그런 노력뿐만 아니라 일반 사립학교 고등학교인 영등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지금 현재는 영성고등학교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 학교에서는 1998년도, 지금부터 15년 전에 학교 내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요, 3명이나 채용을 해서 학교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들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왔고요. 이런 사업들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사업료가 확대되었고 처음에 10개월 사업에서 2년 사업으로 확대가 되고 이런 사업이 성공적인 학교 내 사회복지 사업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계 내에서 학교 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학교사회복지 사업, 교육복지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개념이 어떤 거라는 것이 확산이 되면서 효과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사업이 모태가 되어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현재의 그런 사업으로 전개하게 되는 그런 모태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교육인적 자원부에서는요, 학교사회복지사를 활용해서 학교 내 학교폭력 예방하고요, 교육복지를 증진하고자 연구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04년도부터 전국의 16개 시, 도에 초중고 3개교실에서 총 48개 학교가 우선 연구사업을 시작했다가 이 사업이 너무나도 효과가 좋아서
2005년도에는 96개 학교로 2배 확대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교육부에서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담으로 이제 사업을 중단하기에 이르자 많은 방송사와 언론사에서 학교사회복지라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도 그 효과성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런 인지가 온 그 나라에서 그 보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사업비는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학교사회복지, 교육복지 이러면 복지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늘 우리가 지금 힘든 게 뭐냐면요, 복지부에서는 교육부 일이니까 교육부로 핑퐁을 하고요, 교육부에서는요 복지잖아, 복지부로 핑퐁을 하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굉장히 아직까지도 난감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후에 이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이 생기면서 이 교육부의 시범 사업은 사라지게 됩니다. 2003년도에 다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그 전신이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이 2년여에 걸쳐서 시범 사업 실시 계획을 2003년도에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성이 굉장히 드러나면서 2008년도에는 전국 100개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되고요. 지금 현재는 전국의 약 1,600여 개 학교에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의 어떤 그런 효과가 제가 발제 자료도 쓰지 않고 피타에도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요.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성남시에서는 2000년도에 지관근이라는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사회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교육부의 사업과는 별도로 학교에 배치하는 그런 일이 있었었고요. 지금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시에서도 2013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금포 의왕시, 용인시, 인근에 있는 안양시, 화성시 교육복지 사업을 시의원님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는 이제 제가 경기도에 있는데요. 경기도 의정부시에 학교 내 사회복지사 부지, 학교사회복지 사업이 14개 학교에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동두천시에서도 올해 5월부터 학교사회복지사를 2명 채용해서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2개 학교 더 확대할 예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가 의정부시에 있다 보니까 그 동두천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동두천시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교장 선생님, 얘가 한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우리 학교도 내년에 해달라는 소리가 다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가요? 그랬더니 그 복지실에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반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놀러 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으로 되었고, 이 사업은 다시 시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효과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어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 의원님, 조현일 의원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같은 조가잖아요. 그래서 통성명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본을 따져봤더니 저의 그 증손자가 되셔서 제가 오늘 이 효과성 다 아는 거고 이 팁 알고 계시는 거니까 사업을 합리시키지 않으시면 제가 계속 좋을 거라고 아마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일의 계기로 오늘 이 발제를 계기로 저기 경기도 북쪽에 있는 정말 조그마한 도시인 의정부, 동두천시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는데, 도에서 교육부와는 별개로, 교육청과는 별개로 또 지원을 해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맞죠, 의원님? 네, 다시 한번
네, 제가 그 학교복지, 교육복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조 의원님께서 오늘 처음 뭐 이 사업에 대해서 들으셨다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의 목적하고요, 복지의 목적은 같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왜 시키나요? 아이들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인교육이라는 얘기로 우리가 교육의 목적을 잡고 있잖아요. 나가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복지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어떤 그런 교육과 복지는 똑같은 동률선상에 놓고 그 개념 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제가 많이 쓰는 건데요. 누가 1등을 하죠? 당연히 나이키. 왜요? 예. 고무신 신은 아이는 쪽팔려서 뛰지 못하고요. 이 고무신 신은 아이는 길에 뛰다가도 돌부리에 혹은 깨진 유리 조각에 넘어집니다. 신발이 벗겨지고 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레이스가 잘 닦여진 그런 레이스라면 잘 뛰는 아이가 1등을 하겠죠. 하지만 교육 현장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사회복지, 교육복지는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 부진이라든가 정서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행동에 개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태 체계적인 관점으로 학생과 가족과 그리고 학교와 지역에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보고 좀 빨리 끝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동영상을 잠깐 시청하시게 될 겁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학교폭력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그 학교의 교육의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송국에서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방법은 학교사회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해서 어떤 언론 방송을 보여드리고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0.001% 사회복지사. 턱없이 적은 숫자지만 그들은 업무 영역의 다각화와 전문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교 사회복지다. 1차적으로 학교 사회복지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대상화한다. 올해 고3인 선영이 역시 한때 집단 따돌림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때는 애들이 조금 일이 습관적으로 해서 악마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똑같은 애들이라 다들 서로 어울리고 싶고 저처럼 노력도 싶고 성취도 같고. 선영이와 같이 집단 따돌림과 가정 문제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교 사회복지사는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수업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특별한 그 학급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제 뭐 교실 밖에 혹시 뭐 그 화장실을 핑계로 나와서 다니는 아이가 있나 뭐 그런 거 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체육 시간에 아프다고 이렇게 또 앉아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아픈데 뭐 이렇게 양식 있지 않고 이렇게 그냥 앉아 있으면 좀 마음이 힘든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 가서 어디가 아프니? 하고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학교 사회복지사와 기존 교사들의 차이점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의 문제에 다가간다는 점이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발굴하는 일을 저는 하는데 그게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그 나중감을 갖지 않고 그분들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거부감이 없이 접근해가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10대 아이들하고 친구였어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웠던 선영이의 경우에도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노력들이 필요했다. 처음에 선영이를 본 선생님들은 다 유령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남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겉으로. 근데 지금은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당당하게.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의 문제를 개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보다는 가족, 학교, 또래 집단과의 문제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선영이 역시 가정방문과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 얼마 전 선영이는 특차로 대학 입학까지 결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학교사회복지사는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 선생님이 대학도 합격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쉽게 대학을 합격했어요. 그러게 이제 뭐 한국적으로 보셨고 이제 학교사회복지사가 들어간 게 굉장히 역사가 미천해요. 외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다양한 학교에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어떤 그런 꼭 필요성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교육계의 그 함의를 이끌어낸다면 아마 더 이런 제도들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학교사회복지라는 이런 제도들이 확립되지 않을까. 학교 폭력을 조절하기 위해 학교도 일치고 있다. CCTV가 없어도 완전한 학교 폭력에 걱정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희에게는 특별한 뭔가 있거든요. 항상 저희 편에 서주셔서 저희 지켜주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학교 내에 찾아본 학회 사업실. 사회 사업실에는 학생들 고민을 들어보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 복지사들이 있다. 학생들마다 개인만의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뭐 엉어리진 거, 응어리진 거를 풀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양호실을 가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겨울 때 저희가 사회사업실을 찾아와서 어떤 그 안도감과 그리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회 사업실에서 운영하는 사회 복지실. 점심시간이면 이곳을 찾는 아이들도 자리가 없다. 아이들은 뭐 게임이나 특정 놀이를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이곳을 찾는 것. 다른 애들은 상담하면 되게 딱딱하게 느끼는데요. 저희 학교는 이거 학교에서 운영한 카페가 있었어요. 여기서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서요. 친구들 간의 놀이와 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교식 공간이자 사회복지사 선생님과의 자연스러운 상담 공간이 필요하다. 마음이 가득한데 애들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시원하게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런 어떤 그 폭력의 단계까지 가기 이전에 저희가 예방적인 어떤 차원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게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전교생 아이들의 생일을 모두 챙겨주고 있다. 여기 한서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지금 생일 맞았거든요. 저 생일 축하 엽서 보내고 있어요. 전교생이다 보니 매일매일 생일 파티가 있다고 서울은 작은 청소를 담은 축하 엽서와 과자. 사탕이나 이렇게 이런 과자 종류를 하는데요. 특히나 이런 작은 선물들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요. 학교 내의 작은 변화, 학교 통합 경제를 위한 노력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네, 어차피 하다 보니까 발제를 1, 2부로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얼굴에 보여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밝은 대로 나와서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학교사회복지, 교육복지의 필요성 말씀하셨는데 아마 익히 다 공감하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효과성, 그래서 교육복지 사업에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가면요. 지나가고요. 네. 실제로 아이들의 학교 적응력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 제 발표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교육복지 사업 10년 성과 보고회 할 때 교육개발원에서 발표했던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학교에서 문제 행동이 감소하고 수업 태도가 개선되고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게 아이들의 가장 큰 변화였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중학교에서는 좀 덜했다. 이게 이제 그 중요한 또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중학생의 어떤 발달 단계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일괄적으로 짜주는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별로 흥미를 못 느낀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복지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복지실에 잘 가지 않는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좀 성과가 덜했다는 게 두 번째 발표였고요. 세 번째는 이 사업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속적으로 할수록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다 였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게 하죠. 네, 저희 원고에도 있는데 최근에 교육복지 사업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 보면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그 저소득층 아이들 40명 기준으로 학교를 선정하니까 올해까지 학교 선정학교, 사업학교인데 내년에 38명이 돼서 해지됐다가 그 다음 해에 40명이 돼서 다시 선정돼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1년 줄어든 게 아니라 5년, 10년 후퇴한 학교 현장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적인 효과가, 지속성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고요. 학부모들을 보면 학교에 대한 만족,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 플러스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복지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교육복지사들의 어떤 전문성, 이 사업의 중요성도 이야기하지만 학부모님들이 실제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하는 것은 교사분들이나 학교, 교육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겠죠? 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사업에서 효과를 단순히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적응력의 향상에만 국한돼서 생각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교사분들의 변화 보니까요. 교사분들 역시 사업에 대한 이해하면서 참여하는 게 굉장히 늘어났다. 이게 이제 또 내용이었어요. 이 교육복지 처음에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이 교육복지 정책이 교육 현장에 그렇게 많이 없을 때 2003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시작되면서 교육 현장의 교육복지,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복지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슈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지역과 어떻게 함께해야 하는가, 아이들을 더 잘 파악하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더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도움이 되셨고 참여도 점점 늘어났다는 이게 이제 큰 변화였고요. 네 번째 지역 변화에서도요.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다. 실제로 요 몇 년 사이에 한 5년 사이에 교육 현장에서 무슨 마을 교육, 마을 만들기, 함께하기 이런 것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관련된 정책 사업들도 이 사업이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렇게 된 계기에는 어떤 이 교육복지 초기에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을 했던 것이 큰 반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그 정책 변화인데요. 그렇게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이 교육복지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어떤 참여를 유도하는 단계로 넘어섰죠. 그래서 대응 투자를 이끌고 지역에서 더 고민하도록 하고 함께하도록 했었는데 현재는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앞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하는 학교 외에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자체 사업을 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복지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업학교 외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저소득층 아이들 40명 있는 것과 38명 있는 것이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38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교육복지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연계학교들, 여기도 그런 사업 하시죠. 연계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보살펴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조례 제정하면서 이 사업의 어떤 추진 동력을 얻게 되는 그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내는데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집에 보시면 뭐 사업학교 현황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그래서 교육복지 사업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어떤 방향보다는 이슈거리들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도 하고, 저희가 어떤 안을 교육복지센터를 만들어라,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또 경상북도에 맞는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또 토론하는 과정 속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슈될 만한 것들을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교육복지 사업 자체에 대한 방향성이 재설정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혹시 올해 초에 내려왔던 교육부의 정책 방향 발전 방안 혹시 보셨나요? 교육복지 정책 발전 방안. 예전에는 다문화 학생, 기초환경부진, 저소득층 아이들 이런 학생들을 돕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6개 정책 사업들이 있고요. 교육복지 정책이라는 거 안에. 그 안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라는 게 그 중에 하나로 껴있어요. 예전에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 이제 별도의 사업으로 다 빠져나와 있고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발전 방안을 보니까 개편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좀 정리가 필요하다, 인력에 대한 것도 고민되어야 하지만 거기에 좀 퇴직교원과 지금 현장에 있는 복지사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교육복지 전체를 아우르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얘기하듯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자체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같이 했다면 이제는 그 사업들이 다 별도로 빠져나온 상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중심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5개 영역, 교육, 문화, 심리, 정서 이렇게 5개 영역도 부산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걸 다 개편하셨죠. 교육과정 연계에서 사례관리 둘 다. 강원도도 바꿨고요. 전라북도도 내년부터 사례관리, 학생 지원, 교사 학교 지원, 지역사회 연계 이런 카테고리로 사업의 영역을 바꾸려고 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게 지자체에서 이제는 교육부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정과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이제 교육부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의 어떤 발전 방안을 고민할 때 앞에 말씀드렸던 사업학교 선정 기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대상 학생이라고 우리가 불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의 어떤 그 범주를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폭력을 저지르거나 특히 성적 비관해서 아이들이 저희 사업하는 학교에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아이들은 다 저소득층이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다양한 문제로 부적응하고 있는 학생들은 놔두고 저소득층에게만 집중하는 사업을 우리는 계속 유지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다른 사업들과 이제 좀 구별되는 전문성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게 사업 방향성 재설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교육개발원에서 발표했던 자료집에 보면 이 사업은 교육복지사가 없이는 되지 않았다. 교육복지사가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라고 그분들이 얘기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겠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여기 이제 교장 선생님들도 와 계시지만 교육복지사들에게 우리가 처음에 학교에 투입했을 때에 기대하는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하고 아이들을 통합적으로 살피면서 받는 서비스들을 막 중복되지 않고 또는 누락되지 않게 아이들을 통합적으로 보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을 보내드렸는데 그런 활동을 못하게 하는 제약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겠다. 그래야 지역사회와 학교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들을 우리 교육복사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심 직무를 반드시 좀 그러기 위해서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현장에 돌아다니면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제 교육복지 정책 사업은 그렇게 다 됐는데 교육복사 선생님들은 뭐 할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육복사 선생님들이 그 와중에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 영역 반드시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시스템이랑 이제 지역과 관련된 건데요. 아까 그 교육부랑 복지부에서 핑퐁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국 핑퐁에도 그 아이들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고 결국은 우리 학교의 아이들. 이제 아마 지자체 사업들이 활성화된 데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소득층 아이들, 그 교육복지 사업 선정된 그 기초숙자 40명이 넘는 학교의 아이들만 우리 아이들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그래서 지자체 대외적으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아이들의 안전망,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보살필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과 안전망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꼭 제안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교육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이 모여가지고 통합 아동 돌봄망을 구축하겠다는데 그 차원이 지역에서도 고민이 되어야 하고 그런 발전 방안들이 지역의 고민들이 녹아든 정책들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사업하는 학교들 보면 그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광교 신도시라고 굉장히 부유층들이 사는 소위 잘 나가는 엄마 아빠들이 있는 집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다 학교 사회복지사업이 투입되어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학교의 부적응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아이들을 우리가 보살필 수 있는, 이제는 지금까지 교육복지 사업에 좀 선별적으로 갔다고 하면 최소한 경상북도 지역에서 고민하는 교육복지 사업은 이제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사업을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사업의 발전 방안을 좀 염두에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상호 존중, 신뢰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MOU를 하고 지역사회에 함께 한다는 것이 MOU 협약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이 복지관이나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또 가정, 학교 넘나들면서 계속 활동하실 수 있는 그것들이 미리미리 바탕이 됐을 때 지역에서 어떤 신뢰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앞으로는 개헌도 하신다고 하고 지방분권 얘기도 강화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자체 논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자체에서 아니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느냐, 열의를 가지고 설정하시느냐에 따라서 사업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의 안정적인 문제, 또 우리 대상 아이라고, 대상 학생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좁게 놓고 봤던 아이들을 넘어서는 교육복지 사업.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경상북도 학생들, 아이들 전체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이 좀 고민되는 이런 자리가 이후에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모두 발제에 맞춰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성우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토론자분들 다 앞으로 단상 위에 올라와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포럼에 좌장을 맡게 된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성우입니다.
제가 수업 때문에 조금 늦게 와서 그 발제하시는 분 두 분 소개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그 소개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이 총 출동해 주셨습니다.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계시는 조성신 교수님, 그 다음에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최홍생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그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특히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오늘 학교 수업이 있는데 휴강을 거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절대 무조건 오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휴강하시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발제를 하신 내용을 보니까 교육복지 전반에 대한 그 소개도 하셨고, 그 다음에 최홍 선생님께서는 교육복지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화두를 또 던져주셨습니다. 향후 경상북도 교육청 또는 경상북도 그 교육복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인력의 안정화, 법제화, 그 다음에 어떤 네트워크 형성, 그 다음에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한 사업 확대, 그 다음에 상호 존중, 신뢰를 위한 통로 마련, 이런 여러 가지 참 어려운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각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들을 또 도에 있는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이 수백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토론하실 분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사 일정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조현일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평산초등학교 조준기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경상북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배영태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현장에 계신 분도 한 분 모셨습니다. 포항 원동초등학교 김수빈 교육복지사.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좀 오늘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좀 특별한 행사입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가 아니고 앞에 보시면은 주관 주체가 경상북도 교육복지사 협회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육복지사님들께서 지금까지 회비를 모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을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학교 현장에 계시면서 교육복지를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아마 동의가 되신 것 같고, 그래서 사전을 틀어서 이렇게 소소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이 행사를 하는데 경상북도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게 없으면 이런 행사가 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을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잠시 모였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발제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언급을 하셔도 되지만은 또 현장에서 보실 때 발제 내용과는 좀 괴리감이 있지만은 현장에서 느낀 이야기들을 그냥 각 연결되시면서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발표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발제의 한감으로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저희들이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토론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순서대로 우선 경상북도의회 조현일 의원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순서가 세 번째 들은 줄 알고 물도 안 먹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듣기시죠? 네. 이 계시는 우리 학교 관리자분들이나 우리 교육복지사님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부터 전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이렇게 활동하시는지,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엄마의 같은 마음으로, 언니 같은 마음으로 열정을 쏟고 계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을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 그리고 82명이 이렇게 정원됐다는 것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 이 발제에서 경기도 여러 군데 좋은 거를 좀 무시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제 조례도 만들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성심 교수님께서 지방까지 들먹이면서 말씀하셨는데, 경북도에서 지금 우리 경북도 교육청의 사무관이 또 계시지만은 조례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시원한 대답은 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조명 꺼주시면 됩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게 교육복지 사업이 실적 중심, 사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우리 소외되고 또 소홀했던 우리 학생들이 벗이었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복지사들이 역할 논의에 대해서 그저 이 정치권에서 교육적 의미는 퇴색돼 버리고 그냥 비정규직 논리, 이 인력 문제로만 접근된다는 현실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북 교육복지 우선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은 이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정서적 문화적으로도 취약한 환경에 놓이는 학생들입니다. 현재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 우리 법정 자상이 또 법정 한부, 다문화, 탈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교육복지 사업별 평균 한 200명 학생 대상으로 우리 복지사님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힘드신데 사회적 구조적으로 저소득 가정이 저소득 환경에서 벗어나기라는 게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겪어야 할 교육 격차, 문화 격차, 그리고 부모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까지 복합적인 문제까지 감당해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또는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을 위해서 공교육에서 지원해야 하면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내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으나 대상 학생들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진단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되지 않는다면 아까 발제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중복 지원 또는 부모의 무관심에 대한 대상 학생 누락, 아니면 욕구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적용으로 대상 학생들이 교육 격차와 문화 격차, 정서적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복지 우선 사업은 예산과 우리 교육복지사들을 학교에 투입하여 학교 내 교육복지 전담팀, 이 각 반별 담임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 학생들을 발굴하고 발굴된 학생들의 개별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능이 낮은 학생의 경우, 또 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의 경우, 또 우울증, 무기력증으로 하는 학습 의견 있는 학생의 경우 다 다르겠죠. 유선생님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그런데 방임 또는 무관심, 여건이 잘 되지 않아 자녀를 돌보지 못한 학부모를 설득하여 공교육에서 함께 자녀를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우선 복지사님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의무인 것 같습니다. 임무이자 의무인 것 같습니다. 대상 학생들에게 부모가 해주지 못해서 꿈조차 꾸지 못했던 공부나 예체능 등 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복지 우선 사업 발전 방향과 과제입니다. 우리 교육복지사님들 이게 현실에 제가 이번에 돈을 맡으면서 공부를 해보니까는 또 여러분들 교육에서 만나보니까는 이 현실에서 중요한 부분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사업은 대상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안정되게 지원을 받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시스템을 갖추어 학교 밖에도 안전하게 생활하여 학교 내 학교 밖에서도 대상 학생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를 합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현재 이 경북 교육복지 우선 사업은 예산 확보, 비정규직 관리 등의 문제로 사업학교로 성질될 경우 사업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만에 재생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죠. 아까 발제에서 나왔다시피 사업기간이 조금만 길면은 이게 연속성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3년이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3년 정도 돼야 돼요. 최소한 2년 이 정도는 계속 유지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교육복지 우선 사업이 취약계 지방 학생들의 교육혁신을 위해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대전제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복사 인사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학교에 2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정보와 욕구, 가정방문을 통해 알게 된 부모, 가족 구성원들의 정보, 어렵게 구축해 놓은 지역 내 네트워크장을 놓고 인사를 진행하는 부분은 덕보다 손실이 더 크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 우리 복지사님들 제일 현실이 와닿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 토론자로 나서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반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간단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다 되고 지금 5년마다 인사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점을 분명히 제가 도의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제가 살고 있는 경산에서 비선정학교가 돼서 우리 사투리로 각중에 울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럼 제가 근무 여건에서 근무를 못합니다. 박봉이시죠? 우기대학교라서 사회에 보는 시선이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하는 현실이 슬프시죠? 우리는 그렇진 않은데 아까 우리 옆에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케어된다는 느낌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케어가 됩니다. 제가 분명히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 또 이 학교의 기간 문제 이런 부분은 연속적으로 최소한 2년 이상은 돼야 된다. 아니면은 제가 보기에는 3년이 적당하다. 연속성 정도는. 인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불이익을 안 보도록 제가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 지금 깜짝 놀라십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학교가 밝아집니다.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인해서 단 한 명의 학생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토론하신 분들의 그 토론 내용에 대한 그 요약을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바로 이어서 평산초등학교 조준기 교장 선생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토론자로 나올 때 학교 교육 계획 내의 교육복지 적용 및 활성화 방안, 관리자 역할 등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있는데 저도 뭐 교육복지에 대해 가지고 전문성이나 어떤 이쪽에 뭐 공부를 별따로 한 거는 없고 작년에 제가 현재의 학교에 오니까 이 사업 대상교 나서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그런데 2006년, 7년 때 아까 그 발제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복지 지역, 우선 투자 지역인가 할 때, 아마 우리 경상북도 교육 내에서도 그 지역 선정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했고, 그때는 한 지역당 2억씩, 3억씩 이래 줘가지고, 사업 계획을 받아보니까 골프장을 짓는다, 뭘 한다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10년 좀 지났는데, 그때 어떤 투자했던 내용이, 그게 아까 발제자님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복지에 대한 뚜렷한 그것 없이, 뚜렷한 이제 방법이나 어떤 그런 것 없이 이제 정부에서 아마 대통령이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내용이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무작정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연계사업한다 해서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 의성이나 구리에 작은 학교 2개, 3개 합쳐가지고 2억, 3억씩 받아가지고 골프장을 짓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 계획서를 심사하고 이런데 참여를 하면서 교육복지 지원사업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대강 알았는데, 그 당시에 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부정적인 걸 느꼈는데, 작년에 본교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대상학교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육소외, 그 다음에 교육격차, 아까 발제자님이 말씀하신 고무신 나이키를 신고 뛰는데 어떻게 고무신이 나이키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기도록 해줘야 되죠. 해줘야 되는 게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기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1년 반 동안에 우리 학교에서 추진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나 하면은 노래방에만 가면은 떨려서 항상 시작할 때 있다가 끝날 때 갑니다.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놀다가 왜 노래를 못 부르니까. 이것도 하나의 장애거든요. 제가 왜 노래를 못 불렀느냐?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라디오라는 걸 처음 들었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 TV를 처음 봤습니다. 저 세대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음악 시험을 치면서 제가 노래를 부르니까 네 노래 많이 듣고 연습해라, 아니면 음치된다. 근데 노래를 들을 곳이 없었어요. 집에 라디오가 없으니까. 동네 스피커로 한낮에 나오는 그 노래 듣고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노래 못하는 장애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장애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수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교육복지 소외, 아까 고무신, 이거를 저도 하나의 어떤 크게 보면은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것을 그냥 안고 갔을 때 나중에 가면은 저처럼 노래방에 가면 불능증 나오듯이, 그래서 이 고무신을 나이키로 같이 맞춰주는 게 교육복지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전제하에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한 80명 학생 중에 한 249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23% 정도가 대상인데, 저희 학교가 38학급에 교원이 50명, 일반직 복지사님을 포함해서 21분, 그래서 71명의 1080명의 학생들이 있는 1150명의 울타리가 있는데, 다행히 교육복지 지원 사업이 대상교로 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선 학교에서 이 교육복지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선생님들 협조 잘 안 되죠? 맞습니까? 교장 선생님 잘 해주셔요? 교감 선생님 잘 하셔요? 잘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교장교감선 선생님 책이 아니라 외에 계신 복지사님 책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6,8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고, 교육복지 사업이 6,800만 원. 그 다음에 학교 자체 예산 1,400만 원에서 8,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23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주안점으로 두고, 복지사님하고 제일 고심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연계 사업입니다. 어제 아래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저희 복지 대상 학생 18명하고 영재반 학생 19명이 국립대구 박물관 1박 2일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사업을 할 때 영재반에서도 단독으로 거기 1박 2일 캠프 가기는 제 교통비만 해도 뭐 이틀 해야 되니까 60, 70만 원 들고 부담이 생겼고, 그 다음에 복지사업 쪽에서도 힘이 들었는데 2개 묶어 놓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잘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우선 작년에 저희가 그 교육 이제 복지 지원 연계 사업이 4개 카테고리에 7개 프로그램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제 자아존중 향상 프로그램으로 학습 멘토링, 튼튼 캠프, 튼튼 교실을 했는데, 튼튼 캠프, 튼튼 교실로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학습 코칭을 붙여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외부 전문가가 와가지고 1년 내내 지도를 했는데, 이게 튼튼 캠프나 튼튼 교실 예산 가지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복지 예산 가지고도 안 됩니다. 2개 예산을 합쳤더니 가능하더라. 그래서 복지 예산 100만 원 정도 하고 튼튼 교실 6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700만 원을 가지고 학습 코칭 2분을 모셔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 향상 프로그램은 아까 이야기했던 영재반 아이들하고도 그렇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작년에 부산에 간다 해서 같이 갔다 오느라. 사실 그 복지 프로그램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선발을 해보면, 선정을 해보면,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복지 대상자만 데리고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이들만 데리고 1박 2일로 겨울 방학 때 스키장 갔다 왔더니 속으로는 잘 갔다 왔던데 내가 스키장 가서 스키 타고 왔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었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사례. 왜? 그들만을 위한 그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뽑아가서 공짜로 갔다 왔더니 밖에 나가서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른 아이들하고 섞어서 갔을 때, 연계 사업을 했을 때 낙인감이 지키지 않고 아이들도 더 활발하게 갔다 와서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자랑 못하는 사업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연계 사업을 할 때 영재반하고도 연계되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하고도 2개의 프로그램을 연계했습니다. 여기는 복지지원 이제 이야기했던 영재반에 가면은 우리말로 속된 말로 좀 줄릴 것 같은데, 특수교육 여기 가니까 앞에서 이제 아이들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돌봄교실 대상 학생하고도 또 연계를 했습니다. 돌봄교실 학생들이 여름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나들이를 갈 때, 차를 우리 이제 돌봄교실은 60명 정도 되는데 차를 2대 빌려야 되니까 자리가 20개 정도는 남습니다. 그죠? 또 60명 중에 못 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래서 여기 우선 복지 대상 아이들 희망을 받아가지고 2차를 태워서 가는. 이러면은 이제 그 차량비는 저쪽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참가된 참가 경비만 지원을 하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 이외에도 이제 문화 소외 예방을 위해 가지고 영화관, 그 다음에 이제 경주, 그 다음에 가을에 고령에 이런 나들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영화관에 갈 때 이제 돌봄
교실 학생하고 복지 대상 학생들이 갔었는데, 저희가 경산의 비버리 힐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또 불구하고 영화관에 갔다 왔더니 선생님 영화 처음 봐요. 극장 처음 봐요 하는 아이들 있습니다. 그죠? 그런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작년도에 7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복지 예산에서 한 2,9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타 부서 예산, 어쨌든 캠프라든지 영재반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니, 만족도뿐만 아니고 아이들이 아까 했던 대상을, 연계 대상을 특정 지우지 않고 영재하고도, 그 다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하고도 이제 일반 학생들하고도 같이 섞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다는, 이렇게 운영을 했더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낙인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졌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야구장 나들이 삼성 라이온즈에서 무료로 입장권을 배부하기 때문에 아이들 저녁에 차 대절해가지고 저녁 먹여가지고 야구장 구경도 갔다 오고 이러는데, 여기에 아까 제가 장애 가는 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문화재. 여기에는 이제 교육복지 대상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교 어린이 회장단, 회장, 부회장, 뭐 이런 데 갖고 섞어서 같이 갑니다. 전교 어린이 회장단, 뭐 이럴 때는 보통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경제적으로나, 그 다음에 학업, 뭐 성취도나 이런 것이 잘 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야구장 처음 간 아이들 많습니다. 여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저 강제로 데리고 가라. 가서 보고 오느라. 야구 구경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스포츠에 대해서, 평생 체육에 대해서, 평생 체육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줘라 하는 뜻에서 데리고 가고,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어쨌든 연계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기 학생 관리, 사례 관리에서 교장 선생님 보고 여기서 뭐 성이니까 그런 이야기 해도 되지 싶습니다. 실발로 교장 새끼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뭡니까? 스토킹 하려고 하면은 연예인이나 스토킹하지 교장이 왜 날 스토킹이나 지를 괴롭히느냐,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전화 온지. 전화 오는 날부터 저희 학교 쪽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와서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4학년 몇 반 여선생님 반에 배정을 딱 했는데, 그 소식을 이제 전학 갔다는 소식을 복지사님들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복지사님 아시고 바로 쫓아가서 반을 바꾸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회의를 지원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한 결과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학교에 잘 대강 다니고 있습니다. 잘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교감 선생님이나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항상, 그때 그 복지사님이 복지 프로그램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그 학생이 우리 학교 전화 오고 나니까 경산경찰서, 경산시청, 경산교육청에서 경산교장 죽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절대로 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저는 이제 연계 사업이고 모든 이제 아까 대상자가 249명이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00명 정도의 학생들을 관리하는, 이 대상자가 아닌 그 위에 있지만 아이들, 정말 죽고 싶다 하는 자살 위험, 이런 아이들 가정이나 이 지원 대상 얘기는 관계없거든요. 그런 아이들까지 같이 관리를 한다. 이렇게 관리함으로써요, 우선은 예산 적게 듭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일하기 쉬워요. 복지사님도 일하시기 쉬워요. 혼자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어디 나들이 가고 체험학습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데, 거의 다른 부서하고 같이 움직이면은 적어도 2분, 3분 정도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고, 또 어느 프로그램은 주간을
복지사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해당 부서에서 연재 캠프 같은 경우는 연재반 학급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이 사업을 주관하고 여기는 보조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 그 다음에 선생님 업무가 경감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아까 교장 선생님도 잘 모르고 교감 선생님도 잘 모르고 선생님도 잘 몰랐는데 연계 사업을 하니까 선생님들의 이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의식이 달라진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계 사업을 늘려라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야기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좀 줄이고 활성화 방안으로는 교육청 차원의 정책 차원의 이제 담당 부서에도 계시고 여기 또 의원님도 계시고 이래서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좀 분리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 사업은 이제 무기근로계약이 됐으니까 아주 쉬운 사업이거든요. 인건비 항목은 따로 두고 예산 사업을 분리해주면은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포함되어 있으니까 늘리려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인건비 늘리려고 예산 늘린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발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사업 대상을 사실 5학년, 6학년 힘들죠. 3, 4학년 복지 프로그램 운영하기 제일 쉽잖아요. 이제 참여도도 높고 5학년, 6학년이 왜 어려우냐. 아까 했던 낙인감. 그러니까 그들만을 위한 리그를 펼쳐서는 안 된다. 아까 우리는 영재 캠프를 보낼 때 영재 캠프라고 붙이지 말고 그냥 과학관 체험학습 이렇게 보내서 영재반은 영재반대로 안내장을 복지 대상은 복지 대상대로 안내장을 내가지고 이게 영재반에 가는데 복지 대상 아이들이 따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그러나 결제 들어오는 거는 내부적으로는 영재 캠프로 들어옵니다. 그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고학년이나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에서 아까 음치 장애를 앉지 말고 이런 것을 좀 경험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어떤 자아존중감을 펼쳐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고요. 학교에서는 복지사님들도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오래됐잖아요. 몇 년씩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가지고 계시는데 좀 더 목소리를 좀 크게 내셔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하시고 협조를 더 많이 구해서 내 사업은 내가 한다고 아니고 내 사업은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우리 교직원 모두가 같이 한다는 마인드만 가지시면은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전문성 발휘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 소외, 고무신이 아닌 모두가 나이키를 신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배영태 경상북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장님의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배영태입니다. 우선 각 학교에서 계시는 선생님들 또 교장선생님들 한 자리 모시고 하는 중요한 행사에 제가 토론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맡은 파트는 지역 내 학교 및 지역 기관 연계를 통한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교육 격차 해소, 그러니까 이게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모든 아이들한테 배분이 돼야 된다는 이 얘기는 사실 교육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실현을 하고 계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 그 중에 이제 특히 더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우리 대상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의 그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발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중고생의 17%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고 초등학생들의 11% 정도가 ADHD로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그 유사 전조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의 수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고요. 이 중에는 빈곤계층, 그러니까 우리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라는 이 현실. 이거는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사회복지가 전공이 아니고 제가 상담 분야를 하는 사람이어서 저희 쪽에서도 큰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영역이고 이게 상당 부분은 교육복지랑 오버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발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초등학교 때부터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가 잘 구현이 된다면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학급 중단 문제도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2016학년도에 우리 경북도 내에서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의 숫자가 1,7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물론 일부 아이들은 이제 자기 부모가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름대로의 어떤 진로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상당수 아이들은 그대로 이제 방치되는 사례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쩌면 이제 초기에 그 복지적 서비스가 좀 더 안착되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제가 다른 그 교육복지의 효과성 연구를 한 그 연구들을 몇 가지 보면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감소를 시키는데 우리 교육복지 사업이 기여를 했다라는 여러 가지 성과 평가의 결과들을 저도 또한 볼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아직 우리 그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영역을 이제 학습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이 네 가지 영역을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 부산, 강원도 이런 지역에서는 이 영역을 다 허물고 이 허문다는 의미가 이 영역 카테고리 안에 우리 아이 대상 아이들을 편입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별의 특성을 살려서 그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큰 틀에서의 변화의 조짐이고 이거는 이제 상담을 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북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법제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뭐 이거는 제 아주 단기적인 비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저희 쪽이니까 제가 상담에 있다 보니까 상담 쪽에는 상담 전문 교사라는 제도가 생긴 지가 이제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담 파트에서는 학교 현장에 위클래스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상담 전문 교사라는 한 그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학교 상담사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죄송합니다. 실제로 학교에 소속이 되어서 지역사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 복지 전문가로 이제 일을 해 나가시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애로 중에 하나가 선생님께서 갖는 신분적 지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학교 상담이라는 분야에서는 똑같은 학교에서 같은 직무를 하고 있지만 학교 상담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전문 상담교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는 정말로 많은 사회적인 인정이나 네트워크를 하는 과정에서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참 큽니다. 그래서 물론 이 문제는 우리 경북도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교육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아주 장기적인 비전이고 과제이기도 한데 멀지 않는 날에 선생님들의 그 지위가 지금보다는 다른 학교 상담, 학교 복지 교사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일이 네트워크를 원활히 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서비스하는 중요한 축의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응원을 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맡은 파트는 네트워크와 관련됐는데, 이제 그 교육 기회 균등을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사업이 그 기초를 하고 있다면, 이 교육 기회 균등이라는 게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제도 교육의 그 전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학교의 교육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게 교육 기회 균등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는 교육이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되는 학교 이후에 여러 가지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엔에서나 모든 이제 국가에서도 이렇게 이제 진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사업이 네트워크가 되지 않으면은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면은 교육기회 그 균등을 제대로 제공하는데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 욕구가 정말로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나시면 알겠지만, 각각의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 소속된 아이가 만약에 한 50명이라면 50명 각각의 요구가 다 다른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구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직접 서비스에 대한 역량만 가지고 그 아이들의 욕구, 그 가정의 욕구를 채워준다는 것은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네트워크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제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경북의 교육복지 사업이 시작되는 첫 해부터 이제 연구지원단으로 참여하면서 학교 평가도 나가보고 하는데, 학교 간의 편차도 엄청 이제 크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우리 지금 경북 쪽에서도 한 2년 전서부터 이제 그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관리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변화가 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지향점은 그쪽이다. 그러니까 교육복지가 성공을 한다는 건 결국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활성화되고 지역사회가 그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뭉치냐가 결국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제가 그냥 제가 사실 좀 이제 학교 좀 아웃사이더다 보니까 밖에 있으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네트워크를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저의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혹시 이제 보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현장과 조금 다른 얘기가 있더라도 마음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그 질문을 하고 연구한 연구를 제가 어디 한 군데 보니까 네트워크를 할 시간이 없다, 이런 이제 반응을 하신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실제로 복지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의 직무 이외에 다른 직무들이 들어와 있거나, 그러면은 네트워크를 할 만한 여건들이 자체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복지 이외의 업무가 있거나,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지금 쏟고 계신다. 직접 이제 아이들 붙들고 프로그램하고 하는데 대다수의 시간을 쏟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묶어내고 하는데 쓸 여력이 지금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바람직한 구조는 분명히 이제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학교 간의 굉장한 차이를, 현장을 방문해보면 이제 차이를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교장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이제 부탁 말씀도 드리고 한데, 선생님들은 학교에만 주로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만 이제 앉아서 일을 하시게 되고, 또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출장도 많이 제한되고, 이런 경우에 처해 있는 경우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선 이제 학교를 관리하는 조금 전에 우리 개편과 학교폭력, 학교보조금 학생 예방과 해결 실천 효과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서
청소년법도 시대에 맞춰서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복지 사업도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금 시대의 청소년의 특성을 좀 반영을 해서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대의 청소년의 특성을 말하자면 청소년의 가정 환경인데요. 결국은 1자녀 또는 2자녀 그러게 만들어낸 개인주의 특성 때문에 저소득층 청소년이나 일반 가정 청소년 구분할 것 없이 이 시대의 청소들의 공감과 소통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정서지능의 발달이 미비하고 그래서 학교 부조금과 학교폭력 발생률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서지능과 학교 부조금, 학교폭력과 인과관계는요 수많은 논문에서도 인정이 되었고요. 입증이 되었고 해결 방법으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부조금 학생은 집단원들과 활동을 같이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을 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감정이입을 연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을 좀 향상을 시키고 집단원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주로 학교 내 교육복지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학교도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가르치는 일 외에 업무를 분담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교에서 했던 평화로운 학급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학생들이 교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 담임선생님은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담임이 아닌 누군가가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어떤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배려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학교의 교육복지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복지사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로는요. 위클래스 상담사를 가만히 앉아서 차려진 밥상을 받는 사람의 비유를 한다면 교육복지사는 식사 메뉴를 정하고 차려지기까지의 전 과정을 모두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추천되는 학생만 상담하는 위클래스 상담사하고는 좀 달리 우리는 가정 방문도 하고 지역기관과 연계를 하고 또는 교실에 입실해서 학생들을 관찰하기도 하고 심리검사 등의 교육복지사만의 남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상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관리해서 사각지대나 위기아동을 예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복지사는 학교가 원하는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 가르치는 일 외의 업무를 분담해 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교에 있었던 최근에 1학기 여름방학 때쯤 하기 한 3일 전에 있었던 어떤 학교폭력과 관계된 사례를 제가 해결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초등학교 4학년 두 여학생의 갈등 문제가 결국은 어른 싸움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 그 학생 무조건 처벌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담임선생님이 부모님을 만나서 상담을 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2차로 교감선생님이 나주셨어요. 했는데 그 어머님이 한 어머님이 자기 아이는 무조건 피해 학생이라고 막무가내로 우겼어요. 우기면서 딴 말 필요 없다. 무조건 그 학생 처벌만 내가 그것만 원한다. 교감선생님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감선생님이 제게 요청을 하셨어요. 이 가피해 학생의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모님과 두 분의 부모님과 두 학생과 다 상담을 하고 담임선생님까지 상담을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제가 평화로운 학급 만들기 위해서 갈등 조정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두 부모가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해결이 됐는데 이 해결된 비결이 저는 적개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학부모들은요. 두 어머니가 학교에 교사가 아닌 사람과 상담을 하면서 적개심을 풀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공 경험이 체득되면서 이제 평화로운 학급 만들기 프로그램이 학생, 학부모, 학교, 담임선생님, 지역관계자, 교육복지사 별로 효과를 보았는데 먼저 학생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정말 서로 잘 지내고 싶다.
그래서 갈등 해결 방법을 좀 배워서 앞으로도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고 도와주기 위해서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계속 진행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시간과 장소를 좀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은요,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에 교육복지사 선생과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 안심이 된다. 아이들이 교육복지사 선생님한테 배운 갈등 조정 방법을 좀 배워서 중학교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잘 적용해서 정말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학교도 평화로운 학급 만들기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2년 차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인성교육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도출돼서 본교에는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교육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게 많이 의뢰를 해오시는데 그 종류를 몇 가지 읊어보자면 학생 상담은 기본이고요. 집단 상담을 좀 열어달라는 얘기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심리 검사를 좀 해서 그 분석을 학부모와 좀 상담을 좀 해달라.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상정되기 전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학부모를 좀 상담을 잘해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안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의도 오시고요. 그리고 교육복지 대상 학생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학부모로 상담을 해서 그 학생을 참여시키면 좋을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저보고 이제 확인해달라는 얘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도벽 학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방법이 처벌이었는데 과연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시고는 처벌 말고 정말 학생에게 도움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저희들 물어보시면 제가 또 알아보고 적용하고 그래서 제가 또 직접 집단 상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사업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학생생활 지도나 저희는 본교가 통일교육 연구학교로 지금 선정됐는데요. 통일교육에도 많이 접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 관계자분들은요. 복지관이나 상담협회 그리고 타교에서 평화로운 학급 만들기의 갈등조정회의를 프로그램을 학교 부정응과 학교폭력 예방 그리고 해결 프로그램으로 벤처마킹을 해가셨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복지사의 전문성 발휘가 결국은 학교 내 교육복지사의 위상과 정체성 그리고 신뢰 정도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많이 기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짧게 끝내겠습니다. 예, 네 분 전문가님들의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한 1분 정도로 해서 일단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일 의원님께서는 복지사님들의 사업기관 선정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기관 선정 문제라든지 교육복지사 인사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보겠다. 그 다음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올 연말 가시기 전에 복지사님들 또 한 번 모여가지고 의원님 한번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준기 교장선생님께서는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서 또 제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연계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산 편성에서 인건비 문제를 좀 분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업 대상자 선정,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학교 내에서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복지사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목소리를 좀 더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배익태 센터장님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이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이 학교 내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학교 밖 네트워크도 중요한 이 부분을 분리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학교 내에서 사전적으로 자체 내에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발판으로 해서 학교 밖 네트워크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법제화 이슈에 대해서도 교사 신분 확보, 그 다음에
신분적 지위에 따른 정체성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해결 또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민 복지사님께서 역시 학교 현장에 계시니까 모든 학교에 복지사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어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현장에 계시는 부분들은 이 아까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학교 내의 어떤 시스템,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생님이 있어서 참 우리가 고마워요. 정말. 그리고 또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은 바뀌는 것들을 그 목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을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밖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수화된 이런 통계라든지 어떤 공신력이 있는 이런 그 위에 계시는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학생들한테 변화가 나타나고 학부모하고 학교 내의 지역사회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 요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요. 향후 진행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분이 토론을 하셨으니까 발제하신 분 측에서 아마 또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는 오늘 오신 그 교장 교감선생님도 계시고 현장에 계신 복지사님도 지금 오늘 그 프로에 계시는데 혹시 질의사항이라든지 카멘트 있으면은 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그래도 남으면은 조금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남으면은 오늘 토론 오시는데 시간을 좀 더 쓰시고 싶은 또 토론자분이 계시면은 시간을 조금 더 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 토론에 대해서 발제하신 분들이 아마 또 카멘트 하신 분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이크를 발제자들 분들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 토론하신 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빡세네요, 근데. 좀 쉬지 않고. 네, 1시간 45분 동안 이렇게 다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계셔서 너무 뿌듯하고 열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조현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 아닌 약속인가? 뭐, 아무튼. 저는 장담은 못하겠다는 말이 굉장히 좀 마음에 거슬리는데요. 손장춘 선장님. 장담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의원님들 간의 어떤 그런 관계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복지사 선생님들,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 교육청에 계시는 관계되시는 분들, 이분들이 소수로 좀 간담회를 개최를 하셔서 의원실로 찾아가셔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소수 간담회를 좀 할 것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교장 선생님 너무 사회복지를 공부 안 하셨대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낙인감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너무 잘 하시고 계셔가지고요. 우리 평산초등학교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아마 가르쳐 드리지 않으셨나요? 그러셨나요? 네, 그런데 너무 습득력이 좋으셔서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도 이렇게 복지사 선생님들이 가르쳐 드릴 건데 우리 평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너무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저희 복지사들이 제일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낙인감 없이 대상자들에게 다가가는 거거든요.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평상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교육부에서 뭐 상을 하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배영태 센터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역할에 대한 정립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죠. 상담사도 있고요. 임상 관련 그런 심리 상담사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이들 역할은. 그런데 물론 사회복지사들도 그들의 전문성에 따라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모르고 이렇게 막 역할을 잘 혼돈해서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아마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제가 이제 의정부시에 저희 학교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렇게 세 시에
그 교육복지 사업지가 엄청 많아요. 학생들이 되게 많아서 거기에 교육복지 사업이 딱 그 동두천 양주 딱 한 군데밖에 학교가 백석중학교라고 한 군데밖에 없고요. 의정부는 그래도 좀 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제 그 대학원 그 지도 제자였기 때문에 계속 압력을 푸시해서 이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그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이분은 제 수업에 듣고 어떤 마인드를 가졌냐면 학교에 3명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학교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상담사,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까지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은 동두천시에서 최초로 3명의 전문가가 근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렇게 내년 6월에 또 당선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걱정이 많죠. 네. 아무튼 이런 포부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런 세계의 전문가들이 그들의 어떤 역할 정리를 잘한다면 정말 이런 부산 여중생의 어떤 그런 폭력 사건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학교 생활이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수민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너무 중요한 말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육복지사들이 오늘 이런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해 토론을 하잖아요. 우리 교육계에서는 너네 일자리 창출하려고 그러니? 너네 인력 좀 안정화시켜달라는데 뭐 정규직 시켜달라 그러니? 우리 그거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나요? 아니시죠?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합당한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우선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일자리 창출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문가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해주십시오. 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복지사 선생님들 더 자기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무슨 전문가가 저래 라고 얘기를 비난받으면 자칫 이런 자리들이 일자리 창출로 정교화 시켜달라는 어떤 그런 노조와 같은 어떤 그런 떼씀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탁은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그 자리에서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주시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하나만. 죄송합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일자리 창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정책을 이제 마련하시는 분들이 아이들 중심에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주된 관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복지 현장 다니면 요즘에 자연감소라는 유행어가 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가 줄어들면 사업학교가 줄어드는, 전혀 아이들 중심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인력 창출 관점에서 보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 방향을 좀 이제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에서도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작년에 시행했다가 올해 접었어요. 네, 이유는 교육청의 평가 지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업 중단 학생들은 아직 그대로 있지만 교육청 평가 지표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아이들을 위한 정책 사업이 결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꼭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저희 조현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년, 3년 귀향 쓰시는 거 5년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들어가서 1년차에 적응하고 2년째 뭐쯤 하려고 그러면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년 정도 돼야 지역에서 뭘 한번 맛보고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래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정 안 되면 최소 5년 이상은 그래도 해야 우리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지역사회 이런 역량들이 다 온전히 다 드러나서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 좀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연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또 교육복지사에서 사업을 이제 확산시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비사업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도 같이 되어야 된다. 물론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26개가 되는 교육복지 정책 사업들과 연계학교 사업에서의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이제 고민하셔서 그렇게 이제 중복되는 사업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현장에 사람이 하는 사업들을 좀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무슨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저는 굉장히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업무 부담을 더 느끼시지 않고 연계학교 가시면 선생님들이 계속 힘들어하시거든요. 뭐 교육복지 모토처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어떤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는 온 마을로 나갈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협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서 연계학교 사업 이런 사업들도 좀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중복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하셔서 사업 방향을 결정하실 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플로어로 마이크를 넘겨야 되는 시간인데 주최에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절대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선생님들 나가시면 텅 비어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